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쁨이. 뭐래 거울이? 너. 간여장이 있을 때인가요? 네. 이 책이 너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그 책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간여장? 네. 사실 저도 봤는데 네. 간여장이 뭐냐면 가부장 대신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가부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가장이니까 내가 집안을 책임진다 뭐 이런 이미지 그 말이 맞다면 여자는 그러면 책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그냥 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집안일을 어떤 바깥 노동보다 약간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면서 그렇죠. 결국 이 집안의 어떤 생계와 책임지는 것은 남자다. 가장의 자리에 부를 놓는 게 아니라 여를 놓은 거죠. 만약 아들이면 가자장이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K자녀라는 말은 있었어요. 네. 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많은 것들을 챙기지만 그 존재를 가장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 작가는 좀 위풍당당한 가녀장 딸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이스라 작가의 실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인공 이름 자체가 스라예요. 스라고 이 엄마 아빠 이름도 그대로 나오니까 웅이와 복희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의 이야기다.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가녀장이 바꾸는 질서에 대한 질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모부. 네, 모부라는 단어를 써요. 부모에서 모부로 바뀌는 순간에 복희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희가 하는 일들, 복희는 주로 전통적으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많이 하던 일들을 복희는 계속 해요. 뭐 손님이 오면은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고 차를 내어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라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한데 고마운데 그걸로 끝. 뭐 가끔 뭔가 표시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에서 이 스라는 복희에게 월급을 줘요. 그 부엌에서 하는 일에 또 그 값을 굉장히 많이 쳐줘요. 그리고 웅이는 주로 이 스라의 차를 세차를 한다던가 기사를 한다던가 집안에 뭐 책장을 만들어준다던가 좀 더 힘을 쓰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둘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아침 회의를 같이 하고 이 아침 회의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왜냐하면 스라의 출판사는 집이거든요. 집에다가 꾸려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세 가족이 같이 살아가는 거는 그거 그대로 이 출판사의 사장과 직원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가족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출판사의 사장인 스라가 실내 흡연을 본인만 해요. 그리고 아빠는 밖에서 하게. 웅이는 밖에 나가지. 그건 원래 그 규칙이었거든요. 실내 흡연 금지. 그러나 막 마감에 쫓기고 막 일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스라는 실내 흡연을 아무데나 해요. 그러니까. 왜? 사장이거든. 근데 그런 장면들은 이 스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가녀장이 되었고 그 이전에 가부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권력을 진 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실수를 깨닫고 나아지는 모습.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기회를 남자들이 가져가지 않았냐. 남자들이 뭐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남자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지만 권력의 위치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회를 가져가는 것조차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되게 오랜만에 소설을 재밌게 읽었어요. 아, 소설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대화가 많고요. 짧고 간결하지만 충분히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 한국 문단의 되게 귀한 작가 아닌가. 되게 독보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고마운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7분씩 끊어서. 자, 시작. 잠깐만 나 시간을 재겠습니다. 근데 제문책 하고 나서 너무 무거운 책을 제가 갖고 온 책은 한 번은 불러보았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흑형, 짱깨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인종주의가 심하게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서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 명지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1870년대 중반 개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엘리트들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구미 유학을 다녀왔다. 거기서 어떤 받아들인 인종주의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한성순보, 독립신문 이런 신문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창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인종주의의 시선이 담긴 글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적나라한 문장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인은 동양인보다 미련하고 백인보다 뭐 천한지라. 미국에서 어떤 배움 인종주의를 이제 한국에 퍼뜨려버린, 그래서 백인과 한국인, 흑인, 인종이 서열화된 그런 인식들이 대중들이 이미 그때부터 생겨버린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책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때 네. 당시에 사실 네. 이제 개항이 돼갖고 이제 세계를 알기 시작했는데 이 넓게 보는 시각을 갖긴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들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어떤 발전된 문명을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쵸. 인종주의조차도 그걸 어떤 비판적인 성찰 없이 그죠. 갖고 왔다. 네, 바라보기가 좀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은 퍼뜨려버린 아니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다른 인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쵸.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도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자각이 없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도 존재하는 거니까. 이 개항 이후에 뭔가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이 좀 더 강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엘리트들이 흑인은 동양인보다 미련하고 백인보다 천한지라 이런 식의 관념을 이제 퍼뜨리니까 뭐 대중들도 그쵸. 그런 걸 조금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무의식 네. 중에 다 생겨났다는 거죠. 사실 그쵸. 일반 사람들은 뭐 흑인 만났던 것도 아닌데. 많은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뭐 신문이 다였으니까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지금에 넘어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서구의 인종주의와 한국의 인종주의가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서구의 인종주의는 말 그대로 인종,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부색에 더해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외부인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표현한 게 GDP 차별이에요. GDP가 낮은 나라에서 오셨어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미 이 국가의 GDP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그게 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념이 그렇게 잡혀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한 번에 불러보았다 이런 게 그거거든요. 너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너 역시 흑형, 짱깨, 똥남아 이런 말 한 번은 불러봤을 것이다. 전 흑형 해본 적 없어요. 지금 했네. 그러니까 한 번 불러봤잖아요. 짱깨는? 짱깨는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중국집? 음식 먹을 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짱깨 배달시킨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기원이 이제 너무 그 어릴 때부터 썼어. 중국인들을 향한 뭐 그쵸, 그거니까. 맞아요. 쓰지 말아야지.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에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달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니 에르노. 해야지. 아니. 하려면 좀 세게 해. 아니.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여성 작가예요.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0일 거예요. 80쯤 넘었나? 데뷔하고 뭐 그럼 거의 한 50년 소설을 쓴 거죠. 근데 국내에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아니 에르노 작가의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자기 얘기를 쓴다.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그래서 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오토 픽션이라는 거예요. 자서전의 이제 그 오토와 소설의 픽션, 자기의 이야기를 허브로 했다. 이거 말 자체가 사실 모순이잖아요. 물론 모든 작가들이 자기 체험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자기의 소설의 다양분이 되고 자료가 되지만 이분은 더 확실하게.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옛날 작품인데 단순한 열정. 제목 매우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열정이잖아요. 당시에 프랑스에 와 있었던 러시아 외교관 13살 연하 플러스 유부남과의 연애에 대한 스토리예요. 막 볼륨 막장극이네. 이분이 쓴 책들이 항상 그 프랑스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이슈머리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경험인데 이 경험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이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임신 중절이 불법이던 때에 실제로 본인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혼외 정사가 많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프랑스같이 개방적인 나라, 어떤 가족의 형태라던가 삶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에서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파격일까 싶긴 하지만 또 프랑스 문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순이죠. 조금 엘리트 계층의 그 모순적인 삶인데 여지없이 그냥 막 드러내버리는 글을 쓴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분의 출신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약간 노동자 계층의 그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열이 되게 높으셔갖고 부모님이 좋은 그런 사립학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문화적인 충격 같은 걸 받죠. 신분에 대한, 계급사회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눈을 뜨면서 본인도 이제 욕망이 있었죠. 수사가도 되고 뭐 결국은 대학교의 문학 교수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안에 자신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에 왔는데 부모님은 여전히 A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어떤 정서적인 내면의 갈등 같은 거.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 계층의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프랑스 문단 내 어떤 허위의식 같은 허위의식, 먹물정서, 먹물정서, 단어 좋네. 먹물정서, 허위의식,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갑갑함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되게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센 언어로 자극적인 스토리를 써내면서 본인도 뭔가를 돌파해보려고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맨 처음 보기 사실 이 집착이었어요. 불륜상대의 남자가 다른 애인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너가 이제 나 싫어졌고 딴 여자가 좋아. 근데 감정이라는 게 한 번에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그 여자를 향한 질투심,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 그런 감정에 지배당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서 아, 이 여자 되게 병적으로 집착하네? 이거 아니고 사람의 되게 마음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본성 같고 본능 같은 것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어. 막 싸이 들어가 보고 이런 거. 싸이월드 들어가고 막 SNS 뒤적거리고 그래 너 요즘 어떤 애 만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헤어진 게 다른 상대가 생기는 그게 원인이어서 헤어졌다고 하면 그 상대가 너무 궁금할 것 같지 않아? 그런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 집착하는 이 여성도. 그러니까 작가죠. 그래서 되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감정의 끝에까지 가는 그런 묘사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 문장은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미친 듯이 모든 걸 다 찢어발기고 싶은 감정에 휩싸였다는 게 느껴지지만 문장 자체는 굉장히 정제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설득이 되는 거죠. 뭐라고 하지? 선배가 좀 이걸 좀 끌어줄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장택 선생님 얼마 전에 만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안 읽었는데 네, 안 읽었어요? 아니, 조금 봤죠. 근데 인터뷰하면서 이 책 얘기 많이 하셨어요? 조금. 근데 이분이 이제 추천한 그 고전 피터 싱어 그 동물 해방으로 유명한 그 학자의 40년 전 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책이 이 책과 연결되거든요. 공감의 반경이 또 뭐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요새 이제 공감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공감해라, 뭐 공감이 부족하다,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공감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공감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공감만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공감이라는 게 선택적 과잉 공감이라고. 그러니까 내 집단 있잖아요. 내 집단, 외 집단 할 때 내 집단한테만 너무 깊게 공감을 해서 이게 지금 거의 쪼개져 버렸다. 그러니까 공감의 깊이가 너무 심하다 지금. 이분이 이제 진화 심리학자거든요. 네. 동물에게도 공감력이 있대요. 근데 이제 동물은 이제 주로 혈연 아니면 아주 가까운 이웃, 자기 무리에 있는 그들한테만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공감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경이 나오잖아요. 그걸 넓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북 보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쪽 사람, 이쪽 사람들 완전 반대 얘기를 하고 그 댓글들 보면 각자 그냥 박수치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네. 사람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어떤 매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매체의 영향이 컸다. 그렇죠. 매체도 모일 수 있게 해줬고. 디지털 부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디지털 부족. 네. 이제 사회생물학과 윤리. 과외 선생님 같지 않아? 사회생물학과 윤리라는 책인데요. 피터 싱어의 책은. 장대익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사회생물학과 윤리의 원제가 익스펜딩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거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걸 딱 추천하셨을 때 아, 너무 잘 됐다 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말씀드리면 인간의 도덕관념 보통 이게 문화에 기원한다 고 생각을 많이 한대요. 이 사람 주장은 아니다. 생물학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도 도덕관념이 있다. 가까운 사람을 챙기는. 갈라지는 지점이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이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이성은 에스컬레이터와 같다. 무슨 뜻이냐? 한번 딱 걸음을 옮겨 놓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그 처음에는 우리도 아주 좁게 아까 네 집단에서 시작했지만 조금 더 넓히면 민족, 국가, 거기서 더 넓히면 인류, 더 넓히면 동물, 더 넓히면 식물까지 반경을 넓혀야 한다. 사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식물, 그러니까요. 반려동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 책인데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로 조금씩 되고 있는데 장대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터싱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나중에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한테도 동물처럼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생긴다면 우리가 로봇에도 공감해야 되냐? 피터싱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로봇을 위한 복지도 뭐 필요하다. 무한히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지금 너무 그거를 못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할 수 있죠, 그죠? 네? 사람이 할 수 있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 공감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하여튼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이 저게 이제 다정한 거에 살아남는다 이후로 그런 다정한 이타성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선배도 기사도 쓰였고 그 모든 책들에 영감을 준 고전이 피터 싱어의 Expanding Circle이다. 거기에 이제 동물에게도 다정한 이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출발하거든요. 동물의 이타성이 있고 우리 역시 다정한 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어떤 진화의 흐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동물과 이제 갈라진 지점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이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석 씨는 보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 이거랑 막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화이트보드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화이트보드 놓고 강연 스타일로 하자. 이 화면도 보여주고.